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서기 8세기 말 평온하던 유럽의 해안선 위로 정체불명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북쪽의 차가운 바다를 가르고 나타난 야만적인 침략자 바이킹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왕국은 무너졌으며 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소들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이킹의 침략이 어떻게 중세 유럽의 근간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혼돈의 파도 속에서 생존을 위해 탄생한 기사들과 봉건제의 시작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린디스파른의 비극. 서기 793년의 초여름이었습니다. 잉글랜드 북동부 해안에 자리 잡은 린디스파른 섬의 수도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건하고 정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스러운 섬이라 불리며 유럽 기독교 문명의 찬란한 지혜가 모이는 저장고와도 같은 곳이었죠. 바다 너머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만이 수도사들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를 감싸 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럽인들에게 바다는 고립된 장벽이자 신의 섭리가 닿는 끝없는 수평선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 푸른 물결 너머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유난히 자욱하게 내려앉은 그날 아침, 수평선 끝에서 정체불명의 선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잉글랜드 사람들이 보아왔던 그 어떤 배와도 달랐습니다. 짐승의 머리 형상을 한 함수가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고, 돛에는 붉고 선명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배의 옆면에는 둥근 방패들이 촘촘히 매달려 있었으며, 노를 젓는 이들의 팔 근육은 마치 바다 괴물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배가 해안의 모래사장에 닿는 순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평화는 단번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배에서 내린 전사들은 거친 함성을 내지르며 수도원의 낮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란 없었죠. 무방비 상태였던 수도사들은 그들이 휘두르는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올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침략자들의 도끼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을 가차없이 갈랐습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성물들, 대대로 내려오던 귀중한 성배들은 무자비하게 자루 속에 담겼습니다. 수도원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고귀한 양피지들은 핏물에 젖어 발에 짓밟혔고, 평생을 신에게 봉헌했던 성소는 순식간에 시신이 뒹구는 참혹한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문명이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다시금 어렵게 쌓아 올린 질서가 바다 건너에서 온 정체불명의 이방인들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바이킹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토록 잔인하게 행동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린디스파른의 참사는 불길처럼 타올라 삽시간에 유럽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신의 응징이라 믿으며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북해를 건너온 이 약탈자들에게 린디스파른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비옥하고 거대한 유럽이라는 먹잇감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도원의 돌바닥에 흐르던 핏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린디스파른의 비극은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에 거대한 공포의 파고를 몰고 왔습니다.
습격에서 겨우 살아남은 소수의 증언은 사람들의 귓가에서 괴담처럼 번져나갔죠.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며 신의 권위가 서린 성배에 동료의 피를 담아 마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라는 거대한 질서 아래에서 안정을 찾아가던 서구 사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압도적인 무력의 등장은 정신적 토대를 뒤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 전역의 교회에서는 북방인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매일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죠. 습격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잉글랜드 남부와 프랑스 해안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공격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된 기동력을 앞세웠습니다. 정규군이 소집되어 현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침략자들은 이미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갓나가는 물건과 건장한 남녀를 배에 실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대응할 수 없는 속도, 그리고 자비 없는 잔혹함은 유럽인들에게 이들을 신의 징벌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유럽의 풍경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은 정든 터전을 버리고 내륙의 깊은 숲이나 높은 언덕 위로 숨어들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든 죽음이 들이닥칠 수 있는 저주의 장소가 되었죠. 각지의 영주들과 왕들은 당황했습니다. 당시의 군사 체계는 대규모의 전면전을 상대로 설계되어 있었기에 번개처럼 나타나 급소를 찌르고 사라지는 바이킹의 전술에 무력했습니다. 국가라는 커다란 방패가 개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지자 사람들은 점차 먼 곳의 왕이 아닌 당장 내 곁에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린드스파른의 연기가 하늘을 가리던 서기 793년의 그 여름은 훗날 역사가들이 바이킹 시대라고 부르는 200여 년의 혼돈이 시작된 원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히 북유럽 전사들의 남하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여있던 유럽의 질서에 야만이라는 파동을 일으킨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죠. 이 공포는 수동적이었던 유럽인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성벽을 높이 쌓고 말 위에 올라탄 중무장 전사를 육성하며 땅을 매개로 목숨을 의탁하는 봉건제의 씨앗이 바로 이 핏빛 안개 속에서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의 늑대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항해자들. 바이킹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0여 년 전,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가파른 협곡과 스웨덴의 빽빽한 침엽수림, 그리고 덴마크의 척박한 해안가는 인간이 생존하기에 결코 녹록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9세기 무렵, 이 척박한 대지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비극의 씨앗이 싹텄습니다. 한정된 경작지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얼어붙은 땅은 늘어난 잎들을 모두 먹여 살릴 만큼 자애롭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순서에 따라 땅을 물려받지 못한 차남과 삼남들에게 고향은 굶주림과 도태를 의미하는 절벽과도 같았죠.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로지 하나, 거친 바다 너머의 미지의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의 이동은 화려한 정복욕보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먹잇감을 찾아 숲을 헤매듯 북방의 청년들은 도끼와 방패를 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고향의 가난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기회의 통로였습니다. 실패하면 차가운 심해에 가라앉겠지만 성공한다면 풍요로운 남쪽 땅의 금은보화와 비옥한 대지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을 거친 파도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러한 생존의 절박함 위에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탱하던 북유럽 신화의 가치관이 덧입혀져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들은 침대 위에서 늙어 죽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종말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바이킹들을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전사들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영광스러운 죽음을 갈망하는 적을 마주했을 때 유럽의 평범한 농민병들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퇴로를 끊고 배수진을 친 채 광기 어린 함성을 내지르는 북방의 전사들 앞에서 질서와 도덕을 중시하던 기독교 세계의 방어선은 맥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8세기 말에 차가운 해풍을 타고 남하하기 시작한 이들은 그렇게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욕망과 신화라는 거대한 정신적 광기를 동시에 품은 채 유럽의 해안선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바다의 늑대들이라고 불린 이들이 전 유럽의 해안과 강줄기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무기는 그들이 타고 온 배, 즉 롱십이라 불리는 혁신적인 선박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배들은 덩치가 크고 무거워 깊은 바다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바이킹의 배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설계되었습니다. 롱십은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선체는 참나무 판자를 겹쳐서 못으로 고정하는 클링커 공법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파도의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배의 바닥이 평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평형수를 채울 필요가 없었기에 롱십은 수심이 1미터도 채 되지 않는 얕은 강물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적 혁신은 유럽인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해안가 마을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도시들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죠. 바이킹들은 밤사이 센강이나 템스강을 타고 소리 없이 거슬러 올라와 새벽녘에 강변의 마을을 기습하곤 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전사들이 약탈을 마치면 그들은 다시 배에 올라타 썰물을 타고 바다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육상군대가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도착했을 때 강가에는 오직 불타는 집들과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바이킹은 뛰어난 항해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침반도 없던 시절 그들은 태양과 별의 위치를 읽고 바닷새의 움직임이나 파도의 색깔, 심지어는 고래가 헤엄치는 방향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구름 낀 날에도 태양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태양석이라는 투명한 결정을 이용해 방향을 잡았다는 기록은 그들의 항해술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작은 배 한 척에 의지해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발견했고 서기 1000년경에는 콜럼버스보다 수백 년 앞서 북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이 롱십의 좁은 갑판 위에서
바이킹 전사들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노를 젓는 이가 곧 칼을 휘두르는 전사였고 선장이 곧 약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배 한 척은 그 자체로 정예화된 하나의 군사 장비였으며 수십 척의 롱십이 함대를 이루어 나타날 때 유럽의 해안선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정교한 항해 지식이 결합한 이들의 무력은 중세 유럽인들이 수백 년간 믿어온 견고한 질서라는 환상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쭉한 용머리 함수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유럽의 역사는 정지된 채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바이킹 전사들의 가슴 속에는 현실의 굶주림보다 더 뜨거운 광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본질적인 동력은 눈앞의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북유럽의 차가운 밤하늘 아래서 대대로 내려온 신화와 전설은 바이킹들의 영혼에 평범한 농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사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거대한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가지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전장이었고 인간의 삶이란 최후의 전쟁인 라그나로크를 향해 달려가는 짧은 여정에 불과했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에게 가장 큰 영예는 전장에서 칼을 든 채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다 죽은 자만이 발키리의 인도를 받아 주신 오딘의 궁전인 바랄라에 입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전투 훈련을 하며 영원한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반대로 침대 위에서 병들거나 늙어 죽는 것은 밀집의 죽음이라 불리며 가장 수치스러운 종말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바이킹들을 물러설 줄 모르는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쟁취해야 할 영광으로 여기는 적을 마주했을 때 유럽의 방어군이 느꼈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겠죠. 특히 베르세르크라고 불린 광전사들의 존재는 전설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곰이나 늑대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전장의 맨 앞줄에 선 이들은 전투가 시작되면 일종의 무아지경에 빠져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방패의 가장자리를 이빨로 물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르는 그들의 모습은 기독교 질서 아래 삶을 살던 유럽인들에게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현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갑옷조차 걸치지 않은 채 도끼 한 자루로 적진을 유린했고 그 광기 어린 돌격 앞에서 수많은 성벽과 방패의 벽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바이킹의 침략이 유럽에 남긴 가장 큰 흔적은 물질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내내 지속된 이들의 파상 공세는 유럽인들로 하여금 기존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했습니다. 신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만으로는 저 북방의 칼날을 막을 수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전사의 명예를 위해 죽음을 갈망하는 이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럽 역시 그에 걸맞은 전문적인 사륙의 기술과 강력한 무장 체계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바다의 늑대들이 몰고 온 피의 제전은 그렇게 중세 유럽의 나약함을 찢어발기며 생존을 위한 새로운 질서인 기사와 성벽의 시대를 강제로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통곡, 생강을 거슬러 올라온 거대한 그림자. 서기 845년의 부활절 무렵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워야 할 축제의 서막은
찬송가가 아닌 서쪽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노젓는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당시 서프랑크 왕국의 심장이자 찬란한 문명의 상징이었던 파리는 오늘날처럼 거대한 대도시가 아니라 생강 한복판의 시태섬을 중심으로 형성된 요새화된 마을에 가까웠습니다. 강물은 도시를 보호하는 천연의 해자였고 사람들은 그 물줄기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생강의 물결을 타고 나타난 것은 120여 척에 달하는 바이킹의 거대 함대였습니다. 전설적인 수장 나그나르 로드브루크가 이끄는 수천 명의 전사들이 파리의 코앞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강변을 가득 메운 용머리 선박들의 행렬은 파리 시민들에게 마치 거대한 뱀이 도시를 조여오는 듯한 환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대머리 왕 샤를 2세는 급히 군대를 소집해 강 양쪽 기슭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은 영리했죠. 그들은 프랑크 군대의 한쪽 진영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처참하게 무너뜨린 뒤 생포한 포로 수백 명을 강변의 나무에 매달아 반대편 기슭의 군사들이 지켜보게 했습니다. 동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프랑크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고 파리의 관문은 허무하게 열리고 말았습니다. 성벽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바이킹들에게 파리는 저항불능의 거대한 보물창고와도 같았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거리를 누비며 눈에 보이는 모든 귀중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수도원의 금박 장식은 도끼로 찍혀나갔고 왕궁의 창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당시 파리를 덮친 역병이었습니다. 좁은 성벽 안에서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던 시민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의 자비를 구걸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의 권위는 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이에 샤를 2세는 굴욕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금으로 침략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샤를 국왕은 바이킹들에게 은 7,000 리브르라는 막대한 액수를 지불하며 도시에서 떠나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 거금을 준다는 것은 바이킹들에게 프랑크 왕국이 얼마나 부유하며 동시에 얼마나 나약한지를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이킹들은 은을 가득 실은 채 호련히 강을 따라 내려갔지만 파리의 통곡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의 대지는 다네겔드라는 이름의 치욕스러운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덴마크인들에게 주는 돈이라는 뜻으로 침략자들을 달래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평화 유지금을 말하는 것이죠. 845년 샤를 국왕이 지불한 막대한 은은 단기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는 듯 보였으나 본질적으로는 굶주린 늑대에게 고기 한 덩이를 던져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고기의 맛을 본 늑대는 더 큰 허기를 품고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이제 힘들게 싸워 성벽을 넘기보다 성문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하며 왕의 창고가 비워지기를 기다리는 영악한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네겔들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흉작과 전염병 속에서도 왕실은 바이킹에게 바칠 은을 모으기 위해 가혹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왕에게 내 주머니에 마지막 동전까지 털어주어야 하는 상황은 민중의 마음속에서
국가라는 개념을 지워버렸습니다. 성벽 안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금부치가 녹아 침략자의 배를 채우는 광경을 보며 왕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은 마비되었고 군대는 소집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바이킹의 기동력에 밀려 흩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무력함이 극에 달했던 885년, 바이킹은 다시 한번 수백 척의 배를 몰고 파리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무능한 왕 대신 파리의 백작 웨드가 스스로 성문을 걸어 잠그고 1년 넘게 처절한 항전을 이어간 것입니다. 왕이 군대를 끌고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지역의 유력자가 직접 칼을 들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지켜내는 광경은 유럽인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결국 뒤늦게 도착한 왕이 또다시 돈을 주고 바이킹을 돌려보내려 하자 파리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피 흘려 성벽을 지킨 것은 지역의 영주와 백성들이었는데 공적은 돈으로 평화를 산 왕이 가져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파리의 통곡은 구체제의 종말을 구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멀리 있는 왕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며 오직 내 곁에서 함께 피 흘리는 지역의 강자만이 나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돈으로 산 평화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고 유럽 전역은 이제 돈이 아닌 무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왕의 옥좌가 아닌 나를 지켜줄 든든한 성체와 그 안의 전사를 향해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의 대가, 약탈자에서 영주가 된 롤로의 선택. 10세기 초, 끊임없이 유럽의 심장을 찔러오던 바이킹은 이제 약탈을 넘어 정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롤로라고 불리는 거구의 바이킹 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혹은 덴마크 출신의 전사로 전설에 따르면 몸집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 어떤 말도 그를 태우고 달릴 수 없었기에 늘 걸어 다녔다고 하여 보행자 롤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롤로가 이끄는 전사 집단은 생강 하류를 장악하고 파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서프랑크 왕국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과 다네길드 지불로 창고가 바닥난 프랑크의 왕. 단순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샤를 3세는 이제 더 이상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는 처절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샤를 3세는 파격적이면서도 위험한 도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적에게 땅을 내어주고 그를 나의 방패로 삼는다는 전략이었습니다. 911년 프랑스 북부의 생클레르 슈렙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국왕은 롤로에게 생강 하류의 비옥한 땅을 영지로 하사하고 그 대가로 롤로가 기독교로 개종하며 다른 바이킹 침략자들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방의 야만적인 포식자를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 엄숙해야 할 협상장은 시작부터 묘한 긴장감과 문화적 충돌로 가득 찼습니다. 바이킹들에게 왕이란 함께 피 흘리며 싸우는 전우중 으뜸일 뿐이었지만 프랑크 왕실의 예법은 엄격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롤로는 평생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런 그가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봉신이 된다는 것, 즉 왕으로부터 영토를 하사받는 대신 평생 군사적 충성을 바치는 계약적인 신하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북방 전사들의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샤를 3세는 롤로에게 봉신으로서의 절대적인 복종을 증명하라며 자신의 발등에 입을 맞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주군과 봉신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주종 관계를 맺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롤로는 이 명령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에게 왕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롤로는 직접 몸을 굽히는 대신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에게 대신 의식을 치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명령을 받은 바이킹 전사는 왕의 발 앞에 엎드리는 대신 서 있는 상태에서 샤를 국왕의 다리를 덥석 잡아 그대로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중심을 잃은 국왕은 옥좌에서 뒤로 넘어져 버렸고 바이킹 전사는 공중에 들린 왕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황당한 광경 앞에서 프랑크의 귀족들은 경악하며 칼자루를 쥐었지만 롤로와 그의 부하들은 거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행동으로 바이킹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었죠. 샤를 국왕은 흙먼지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굴욕의 대가로 얻은 것은 확실했죠. 이제 생강의 입구에는 그 어떤 해적보다 강력하고 잔인한 수문장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계약을 통해 탄생한 땅이 바로 북쪽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의 노르망디입니다. 약탈자들의 우두머리에서 일국의 공작으로 신분이 상승한 롤로는 이제 자신의 도끼를 동포였던 바이킹들의 가슴을 향해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노르망디의 너른 대지를 하사받은 롤로와 그의 전사들은 이제 더 이상 배 위에서 잠을 자는 떠돌이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하고 정착한 그 땅의 이름처럼 노르만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의 정착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박힌 북방의 거친 기질과 화려한 프랑크 왕국의 문명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롤로는 자신이 다스리게 된 영지 안에 엄격한 법을 세웠습니다. 어제까지 남의 물건을 거리낌 없이 빼앗던 전사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땅에서 도둑질을 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형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시기 노르망디 전역에서는 재밌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친 수염을 기르고 도끼를 휘두르던 바이킹들이 서툴게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성당에 들어가 성호를 그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롤로 자신도 로베르라는 세례명을 얻으며 기독교 세계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개종은 신앙심보다는 생존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원주민인 프랑크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농경 기술과 행정 시스템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는 신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르만인들은 놀라운 속도로 주변 문화를 흡수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점이었던 강력한 무력과 북방 특유의 조직력을 유지하면서도 프랑크인들의 앞선 기병 전술과 성곽 축조 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롱십을 만들던 그들의 정교한 손재주는 이제 거대한 돌성을 쌓고 말의 편자를 만드는 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들이 말을 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배 위에서 노를 젓던 근육은 이제 말에 고삐를 쥐고 무거운 창을 지탱하는 힘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롤로는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 동족이었던 다른 바이킹 함대와 처절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센강을 거슬러 올라가 파리를 털려던 바이킹들은 입구에서 자신들보다 더 잔인하고 조직적으로 무장한 롤로의 군대를 마주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롤로는 거침없이 동족의 목을 쳤고 그들의 배를 불태웠습니다. 그것은 노르망디 공국이 유럽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로 거듭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피해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노르망디에 정착한 바이킹 전사들은 거친 바다의 짠내를 지워내고 대지의 흙내음을 맡으며 빠르게 정주민족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프랑크 여성들과 가정을 꾸렸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북방의 강인한 골격과 프랑스의 세련된 언어를 동시에 갖춘 새로운 인종인 노르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들의 입에서는 거친 노르드어 대신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고 용머리 배를 타던 소는 성경과 법전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투쟁 본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본능은 기독교라는 정교한 틀과 봉건제라는 체계적인 질서를 만나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졌습니다. 롤로는 자신의 영지 내에 그 어떤 국왕보다 엄격한 질서를 세웠는데 전설에 따르면 노르망디의 어느 나무에 금팔찌를 걸어두어도 몇 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할 만큼 치안이 완벽했다고 전해집니다. 약탈자가 세운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땅이 되었다는 이 역설은 바이킹 특유의 결단력이 통치 시스템에 이식되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효율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전체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영주가 되어 성벽을 쌓고 기사를 육성하는 모습은 주변 영주들에게 위협인 동시에 완벽한 생존의 모델이 되었죠. 노르만인들은 자신들의 영지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사받은 땅을 기반으로 중세 유럽에서 가장 정교한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인구와 토지를 조사하고 세금을 체계적으로 거두며 무력이 아닌 법과 질서로 땅을 지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는 훗날 그들의 후예인 정보광 윌리엄이 영국으로 건너가 현대 영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결국 롤로의 선택은 공포의 대가로 평화를 산 거래였지만 그 결과는 유럽 문명의 유전자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북방의 야생성이 유럽의 문명과 결합하여 탄생한 이 노르만 공국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십자군 전쟁과 대외 원정의 선봉에 서며 중세의 역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약탈자의 도끼를 내려놓고 영주의 휘장을 두른 롤로의 후예들은 이제 유럽의 파괴자가 아닌 유럽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벽의 시대, 돌벽 뒤로 숨어든 인류의 세부 생존 전략. 서기 9세기와 10세기를 관통하며 유럽의 풍경을 가장 극적으로 바꾼 것은 광활한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대한 돌덩이들, 바로 성체였습니다. 바이킹의 도끼날이 마을의 울타리를 종잇장처럼 찢어발기던 시절,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바이킹의 침략을 물리적으로 튕겨낼 수 있는 단단한 차단벽이었습니다. 초기 유럽의 성들은 모트 앤 베일리라 불리는
흙을 높이 쌓아 올린 언덕 위에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 넣은 요새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이킹의 롱십이 강줄기를 타고 나타났다라는 봉화가 오르면 인근의 농민들은 가축과 식량을 챙겨 이 조악한 나무 울타리 안으로 숨어들어 숨을 죽였죠. 이러한 성체의 등장은 유럽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국방이 국경선을 지키는 거대한 군단에 의존했다면 이제 국방은 점 단위로 파편화된 개별 성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물리적인 보호막을 넘어 권력이 발생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성을 쌓을 자금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유력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고요. 왕의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성벽 안으로 들여보내줄 성주에게 복종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높아질수록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낮아졌고 유럽 전역은 성체를 중심으로 한 수천 개의 작은 조각들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무 울타리는 점차 거대한 석조 성벽으로 진화했습니다. 바이킹들이 불화살을 쏘며 나무 성벽을 태우는 전술을 쓰자 유럽인들은 주변에 돌을 깎아 쌓아 올리며 불에 타지 않는 영구적인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돌성 하나를 짓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과 수백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점차 두꺼워졌고 입구에는 육중한 철제 창살인 포트컬리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적에게 끓는 기름이나 돌을 던질 수 있는 구멍들이 뚫렸습니다. 이제 성은 방어용 건물을 넘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줄이자 그 지역의 경제와 정치가 회전하는 심장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성벽 안의 안전에는 가혹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성주는 성벽을 유지하고 병사를 고용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농민들에게 가혹한 부역과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성벽 안으로 도망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대신 평생 그 성주에게 귀속되어 땅을 일구고 수확물의 절반 이상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목숨을 맞바꾼 거래였죠. 결국 성벽의 시대는 유럽을 요새화된 대륙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은 성벽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형성되었고 사람들의 세계관은 내가 소속된 성체의 시야 안으로 좁아졌습니다. 바이킹이라는 외부의 압력이 가해질수록 돌벽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중세 특유의 위계질서와 문화가 농축되었습니다. 들판에 우뚝 솟은 차가운 돌벽들은 침략자들에게는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그 안의 민초들에게는 생존의 안도감과 지배의 굴레를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야만의 파도를 막아낸 이 거대한 돌의 질서는 그렇게 수백 년간 이어질 중세 봉건 사회의 물리적 뼈대가 되어 대지에 깊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철갑의 탄생, 바이킹에 맞서기 위해 괴물이 된 전사들. 서기 9세기 말, 유럽의 전장은 거대한 기술적, 전술적 변곡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럽의 군대는 대개 농사를 짓던 자유농민들이 전쟁터에 불려나와 방패를 맞대고 버티는 보병 중심의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신출귀몰하게 나타나 번개처럼 내리치는 바이킹 앞에서 둔중하고 느린 보병 대형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침략자들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급소만을 찌른 뒤 바다로 달아났고 뒤늦게 달려온 보병들은 먼발치에서 타오르는 마을의 연기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내놓은 해답은 말의 기동력과
인간의 파괴력을 하나로 결합한 전문적인 사륙 병기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유럽의 귀족과 유력자들은 숫자가 많은 군대보다 소수일지라도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기마 전사를 육성하는 데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말 위에 올라타는 것만으로는 바이킹의 광기를 잠재울 수 없었죠. 전사는 말 위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쓰며 적을 내리칠 수 있어야 했고, 격렬한 충돌 속에서도 안장 위에서 튕겨나가지 않는 고도의 균형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도구가 바로 유럽 전장에 도입된 등자입니다. 말에 거는 이 작은 발받침 덕분에 기사는 말의 몸체와 자신의 하체를 하나로 밀착시킬 수 있었고, 이는 곧 말의 돌진력을 창 끝 하나에 모아 적의 방패를 뚫어버리는 파괴적인 충격력으로 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타는 법을 배우는 것 이상의 혹독한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무장한 기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말 타는 법과 검수를 익혀야 했고,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철갑을 두르고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길러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농민들이 잠시 생업을 내려놓고 참여하는 부업이 아니라 오로지 전투만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특권 계급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대지를 울리며 달려오는 이 철갑의 괴물들은 바이킹들에게는 자신들의 약탈 행위를 멈추게 할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의 밤을 지배하던 공포는 이제 그 공포를 압도하는 더 거대한 무력의 상징, 기사라는 이름 앞에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기사라는 자산이 탄생되기까지, 기사가 한 명의 완성된 인간 병기로 거듭나기까지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비용과 정교한 장비의 진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9세기와 10세기를 거치며 기사의 무장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당대 공학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쇠사슬 갑옷, 즉 메일의 보급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작은 철 고리를 일일이 망치로 두드려 잇고 그 고리 하나하나를 다시 작은 못으로 고정하는 작업은 숙련된 대장장이 수십 명이 매달려도 수개월이 걸리는 고난도 공정이었습니다. 이 쇠사슬 옷은 입는 사람의 체격에 완벽하게 맞아야 했으며, 너무 무거우면 기동력이 떨어지고 너무 얇으면 바이킹의 무거운 도끼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사의 상징과도 같은 카이트 실드, 즉 연 모양의 커다란 방패가 더해졌습니다. 이전의 둥근 방패는 보병들이 줄을 서서 몸을 가리기에는 좋았지만 말 위에 앉은 기사의 다리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래쪽이 뾰족하게 길어진 연 모양의 방패는 기사가 말 안장에 앉았을 때 어깨부터 종아리까지 완벽하게 가려주는 철벽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역시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철모 형태에서 벗어나 코를 보호하는 가로막대인 나잘이 추가되었고, 이는 기사가 난전 속에서도 얼굴의 치명상을 피하며 돌격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모든 장비를 갖춘 기사는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요새이자 달리는 탱크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장비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당시 유럽의 경제 구조를 뒤흔들 만큼 막대했습니다. 기사가 타는 군마는 일반 농경용 말과는 종부터 달랐습니다. 전장의 소음과 피 냄새에도 놀라지 않고 수백 킬로그램의 철갑을 들은 주인을 태운 채 전속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거대하고 강인한 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특수 군마 한 마리의 가격은 당시 소 수십 마리 혹은 평범한 농가 수십 가구의 1년치 수입과 맞먹었습니다. 여기에 기사 본인의 갑옷과 무기, 그리고 그를 보좌할 하인들의 여분의 말들까지 계산하면 기사 한 명을 유지하는 비용은 말 그대로 한 마을의 전체 생계와 맞바꾸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기사는 지역사회의 모든 잉여 가치를 흡수하여 만들어진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수확물을 바쳐 이 단 한 명의 괴물을 먹여 살리고 무장시켰습니다. 그 대가는 오로지 하나. 바이킹이 들이닥쳤을 때 이 철갑의 전사가 말 위에서 긴 창을 내뻗어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완성된 전사는 이제 유럽의 들판에서 바이킹의 기동력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오는 북방의 전사들은 말의 돌진력에 체중을 실어 꽂아 넣는 기사의 창끝 앞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물리적 장벽을 실감하게 되었죠. 전장의 괴물로 거듭난 기사의 탄생은 유럽의 사회적 지형을 피라미드 형태의 엄격한 계급 구조로 재편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말 한 마리와 쇠사슬 갑옷 한 벌, 그리고 숙련된 보좌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시 경제 체계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전쟁이 더 이상 공동체의 의무가 아니라 오로지 선택받은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하고도 무거운 특권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기사는 싸우는 자를 넘어 자신을 먹여 살리는 마을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해주는 이 철갑의 전사에게 노동력과 작물을 바치는 것을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사는 영주로부터 하사받은 땅, 즉 봉토를 관리하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자신의 무장과 훈련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사 계급은 점차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예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전장에서의 용맹함은 기본이었고 주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더해져 훗날 우리가 아는 기사도라는 정신적 가치로 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사도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폭력의 독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이킹의 도끼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 이들은 역설적으로 침략자가 사라진 뒤에도 그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민중 위에 군림하는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바이킹이라는 외부의 늑대를 막기 위해 기사라는 사냥개를 키웠지만 그 사냥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 전체를 저당 잡혀야 했던 것입니다. 기사의 말발굽 소리는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그들을 먹여 살리는 농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의 상징이 된 것이죠. 결국 10세기 말에 이르러 유럽의 전장은 화려한 철갑을 두른 기사들이 주도하는 무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이킹의 약탈이 휩쓸고 간 상처 위로 철과 피로 다져진 새로운 전문 전사 집단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중세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주연 배우들이 하나 둘씩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봉건제의 사슬, 땅과 목숨을 맞바꾼 위험한 거래. 서기 10세기를 지나며 유럽의 대지는 계약서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킹의 약탈이 일상이 되고 중앙정부의 보호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시대에 평범한 자유농민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이 오늘 밤 칼날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는 지역의 유력자, 즉 영주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나의 주군이 되어주소서. 나의 노동력과 땅을 바칠 테니 오직 나의 목숨만을 보장해 주소서. 신민서약이라 불리는 이 의식은 과정 또한 매우 엄숙했습니다. 봉신이 되려는 자는 무장을 해제한 채 주군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두 손을 주군의 두 손 사이에 포개어 넣었습니다. 이 동작은 이제 내 목숨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며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전적인 신뢰와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주군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입을 맞추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피보다 진한 계약의 사슬이 맺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영주는 봉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의무를 지게 되었고 봉신은 영주를 위해 군사적 봉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어 그를 먹여 살릴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 매개체는 바로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화폐 경제가 무너진 상태였기에 보상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뿐이었습니다.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하사했고 봉신은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말과 갑옷을 갖추어 주군이 부를 때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약의 사슬은 국왕에서부터 대영주, 소영주, 그리고 맨 밑바닥의 기사와 농민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그물망처럼 유럽 전체를 올가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세의 굴격이라 부르는 봉건제 시스템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 사슬은 결코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가 아니었죠. 그것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주군이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봉신은 언제든 배신을 꿈꿨고 봉신이 약속한 군사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주군은 가차없이 땅을 회수하려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도 서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기묘한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바이킹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망치가 유럽이라는 철판을 끊임없이 두드린 결과 유럽은 봉건제라는 단단하고도 복잡한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갑옷은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그 안의 인간들을 계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봉건제의 사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법적 체계로 고착되었습니다. 주군과 봉신 사이의 거래는 봉토 수여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각화되었죠. 주군은 봉신에게 땅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흙 한 줌이나 나뭇가지 혹은 깃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봉신에게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릴 권리를 넘겨준다는 물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봉신은 그 땅의 작은 왕이 되었고 주군이 전쟁을 선포하면 자신의 봉토에서 기른 말과 무기를 들고 40일간 무상으로 종군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유럽의 권력을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로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사불란한 군대식 구조가 아닙니다. 나의 봉신의 봉신은 나의 봉신이 아니다. 라는 중세 특유의 격언이 말해주듯 계약은 오직 직접 손을 맞잡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했습니다. 국왕이 대영주에게 명령을 내려도 그 밑에 소영주가 자신의 주군인 대영주에게만 충성한다면 왕의 권위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권력 구조는 유럽 전역을 수천 개의 독립된 자치구로 나누어 놓게 되죠. 바이킹의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분권화된 방어체계는 역설적으로 왕권의 약화를 초래했고 유럽은 각 지역의 성주들이 제각기 땅을 차지하고 주인이 되는 거대한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바다 너머의 적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 위 주군이 계약을 지키는지, 내 발밑에 봉신이 배신하진 않는지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며 계약과 충성이라는 차갑고도 정교한 질서 속에서 중세의 긴 밤을 견뎌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필로그.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8세기 말 란디스파른의 고요한 아침을 깨웠던 바이킹의 함성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유럽이라는 대륙의 해안선을 깎아내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정은 공포라는 감정이 어떻게 인류의 문명을 재설계하고 생존이라는 본능이 어떻게 정교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롱십의 용머리 장식은 당시 유럽인들에게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신의 분노라 믿으며 성당에 모여 기도하던 이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기도만으로는 바다의 늑대들이 휘두르는 도끼날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말이죠. 그 절망적인 깨달음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나약한 평화 대신 강인한 생존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911년 샤를 3세와 롤로가 맺었던 그 기묘하고도 굴욕적인 계약은 적을 아군으로 삼아 방패를 세운 거대한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약탈자에서 영주로 거듭난 노르만인들은 북방의 야성과 유럽의 행정력을 결합하며 중세 유럽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의 희생과 결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나무 울타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차가운 돌벽을 쌓아 올린 성체 시대는 안전이라는 안도감과 지배라는 굴레를 동시에 안겨주었죠. 성벽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자유는 그만큼 낮아졌고 평생 자신이 태어난 영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킹의 기동력에 대응하기 위해 태어난 철갑의 괴물, 기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의 기사를 무장시키기 위해 마을 전체가 굶주림을 견뎌야 했던 그 시대의 풍경은 평화의 가격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봉건제의 사슬 또한 혼돈의 바다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은 처절한 약속이었습니다. 땅을 내어주고 목숨을 구걸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보호를 약속받던 그 계약의 그물망은 비록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을지언정 무법천지의 시대에 예측 가능한 내일을 선물했습니다. 주군과 봉신, 영주와 농노라는 수직적인 계급 구조는 그렇게 핏빛 안개 속에서 잉태되어 수백 년간 유럽의 뼈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외부의 충격에 반응하며 진화합니다. 북쪽의 척박한 대지에서 밀려내려온 굶주린 전사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웅장한 성체도 명예를 중시하는 기사도 정신도 그리고 유럽 특유의 지방 분권적 문화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파괴자가 문명의 일부가 되고 그 문명이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순환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끈질긴 생명력을 목격합니다. 이제 바이킹의 광기는 잦아들고 유럽은 그들이 남긴 강력한 무력과 정교한 봉건적 질서를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철갑의 기사들이 신의 이름 아래 거대한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머나먼 성지로 향했던 뜨겁고도 처절한 기록,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인 욕망과 신념, 십자군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성스러운 명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과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정면 충돌하며 빚어낸
거대한 문명의 불꽃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